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년의 나이트시티는 아직도 거대 기업에 의해 지배된 디스토피아 세계 그대로입니다. 게임은 플레이어가 설정한 주인공 V의 출신 배경에 따라서 시작 내용과 등장인물과의 관계성은 변화하지만 어쨌거나 제키라는 인물과 함께 V는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들게 됩니다. 메인 스토리라인은 렐릭이라는 바이오칩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지만 진행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여러 갈림길이 생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최종적인 결과는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어 캐릭터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가 바뀝니다. 플레이어가 정한 인생 경로인 노마드, 불황아, 기업에 따라 각기 다르게 시작되며 공통적으로 제키 웰즈와 용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스토리이므로 정해진 스크립트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노마드는 흙먼지가 가득한 황무지에서 평생 떠돌던 방랑자로 살아왔으나 최근 무리를 떠나 홀로 도시 생활을 시작한다는 설정입니다. 다른 인생 경로와 다르게 처음부터 운전과 총격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트시티는 완전 처음인 외지인의 입장을 플레이합니다. 정비소에서 거울을 보고 자신이 소속된 노마드 마크 부착물을 떼어버리면서 시작합니다. 차를 수리하고 같이 밀수 일을 하기로 한 제키 웰스를 만나려 합니다. 노마드의 반감이 가득한 정비사와 보안관의 불쾌한 내색을 보게 됩니다. 제키와 접선하기 위해 근처 통신탑에 올라가 과거 노마드 동료의 도움으로 제키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제키를 만나고 물건을 싣고 경계 검문소로 갑니다. 출입심사를 받다가 뇌물을 주고 무사히 지나가나 싶었지만 기업이 눈치채고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추격을 따돌리고 은신처에 들어가서 물건을 확인하니 귀하디 귀한 살아있는 이구아나가 있었고 제키는 비싼 값에 팔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처음 만났지만 V에게 호감을 느낀 제키는 나이트시티는 처음인 V에게 파트너를 제안합니다. 불황하는 나이트시티의 헤이우드 토박이로 길바닥에서 자라와 갱단의 생리와 길거리가 돌아가는 방식에 빠삭하다는 설정입니다. 술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싸우다가 부러진 코를 맞추며 시작합니다. 바텐더 페페에게 시간 내로 돈을 갚기 힘들다며 V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픽서 커크에게 봐달라고 부탁을 하러 가는데 자동차 절도 의뢰를 대신하면서 비긴 것으로 하게 됩니다. 만능 열쇠를 주며 보수도 약속합니다. 헤이우드의 픽서인 파드레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같이 대화하자며 차를 얻어 타며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식스 스트리트 갱단원이 파드레에게 시비를 거는데 V도 맞서 쌍욕으로 받아칩니다. 파드레가 간만에 같이 일하자며 준 명함을 받고 차에서 내린 후 주차장으로 가서 의뢰받은 차를 훔치기 위해 문을 엽니다. 그러나 V와 똑같이 차를 훔치려던 제키 웰즈에게 총으로 위협을 받고 옥신각신하다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차주가 나타나 귀찮으니 둘을 대충 수장시키라 하고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을 맞고 기절합니다. 다행히도 같은 지역 출신인 경찰이 둘을 풀어주게 되었고 둘은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기업은 대기업 직원 출신으로 기업 간의 역학관계나 기업의 일처리 방식에 익숙하다는 설정입니다. 나이트시티의 상류층의 부유한 삶과 살벌한 기업 내 사내 정치를 살짝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라사카 대정보부 요원으로 사내 화장실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구토를 하며 거울을 보는 거로 시작하게 됩니다. 제키 웰스와 이미 알고 있는 사이로 시작하며 상사인 젠킨스의 호출을 받아 그의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도중에 직장 동료인 프랭크와 잠깐 대화를 한 후 젠킨스는 V가 들어오자마자 유럽우주의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대놓고 원격 해킹으로 지져버립니다. 젠킨스의 상관인 에버넷이 국장이 이를 보고 갈구고 흥분한 젠킨스는 쌍욕을 합니다. 젠킨스는 이참에 에버넷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V에게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샤드와 현금을 주며 일을 맡깁니다. 이를 논의하러 용병 일을 하는 제키와 리지의 바에서 만날 약속을 합니다. 차량 내에 있는 고급 샴페인을 마시고 방송을 듣고 개인 건강관리사한테 조언을 들으며 나이트시티 마철로의 화려한 야경을 봅니다. 리지의 바에 도착하여 제키와 작업에 관해 이런저런 논의를 할 때 이미 음모가 발각됐는지 아라사카 요원들이 나타나고 즉시 해고 절차를 당하게 됩니다. 목숨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순간 제키가 나서서 V를 구하지만 기업 요원으로 누리던
고급 혜택을 모두 박탈당해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사이버웨어마저 기능 정지 조치를 당해 그동안 임플란트로 억눌러 두었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터져 내분 비계 이상 때문에 바닥에 자빠지고 잠깐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부인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절망하지만 제키는 오히려 기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며 위로해주며 새 출발을 하자며 쓰러진 부인을 일으켜줍니다. 스토리 자체는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1990년대 매트릭스 같은 근래의 사이버 펑크보다는 1980년대 클래식 사이버 펑크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비단 클리셰뿐 아니라 엔딩 후 방황과 허무감을 주는 느낌도 비슷합니다. 클래식 사이버 펑크물일 뿐 아니라 1980년대 코드에도 충실합니다. 작중 세계관은 1980년대 사람들이 바라본 미래입니다. 작중의 소련도 붕괴하지 않고 건장하고 일본 기업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작중 인물들은 스마트폰 등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굳이 머리에 칩을 심어서 운반하며 심지어 자동차들의 디자인도 1980년대 사람들이 예상한 미래의 자동차 모습에 가깝습니다. 1980년대 대처리즘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생긴 거대 민영 기업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작품 속에 녹아 있습니다. 나이트시티 도시 인구는 과밀하다 못해 폭발 지경이고 아파트는 하늘을 뚫을 정도로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현상과 달리 1980년대 당시에는 세계 인구 폭발을 걱정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상했던 인구가 과밀한 미래 도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또한 조니 실버핸드도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들 사상과 비슷한데 소련 붕괴 전인 1980년대 당시에는 아나키즘이 일부에게는 쿨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1980년 사람들이 예상한 미래 즉 레트로 퓨처 세계관에 기반합니다. 멀티엔딩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공인 설정으로 인정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엔딩이든 부인은 시한부 인생으로 가망이 없거나 현실 세계에서 사라지는 엔딩 혹은 다른 부인 조니 실버핸드는 디지털 세상으로 사라졌든지 부인의 몸을 바꿔치기 하는 엔딩이 되어 현 부인들로 후속작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게임에 정말 몰입하여 스토리를 즐겼다면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현악기 소리와 슬픈 멜로디, 친했던 여러 사람들의 영상 메시지 앞에서 먹먹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주디와 빅터의 영상 편지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주디는 감정 표현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니가 몸을 차지한다든지 자살을 택하면 한 번 울고 나서 영상을 남기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다시 울음이 터집니다.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빅터는 항상 V를 걱정합니다. 미스티는 크레딧 영상 편지에서 매번 마지막으로 등장해 타로 카드를 봐주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의 결과는 플레이어가 내린 선택과 일치하며 짧게는 앞으로 V가 어떻게 될지를 예견하는 해석도 해줍니다. 조니가 몸을 차지했으면 죽음과 비슷하지만 죽음은 아닌 것. 애프터라이프의 전설이 됐으면 나이트시티의 당신이 누군지 보여달라는 등 타로 카드로 점을 칩니다. 특이하게도 자살을 택하면 타로 카드를 안 합니다. 대신 아마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겠지? 라고 말합니다. 제키는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라는 약간 무심한 반응과는 대비되는 반응인데 말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론 제키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사카 루트를 선택할 경우 광대, 달, 여사제라는 좋지 않은 카드 조합이 나왔다고 하며 새로 만나는 친구들을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아라사카와 손잡는 것이 우주 궤도 정거장 속 실험실 엔딩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의 현악기 소리와 V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의 영상 메시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반응도 다양한데 그중 대다수는 게임을 끝나고 나니 텅 빈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엔딩이 V가 사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죽게 나와서인 듯 합니다. 확실히 게이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스토리 흡입력이나 메인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 배경음악은 정말 잘 만들었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배경음악에서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 퀘스트에서 알트, 존이 V가 3자 대면을 할 때 나오는 현악기 소리입니다. 이 현악기 소리가 V의 절망, 슬픔, 분노, 무기력 등 여러 감정을 표현해냈습니다.
사이버 펑크는 컴퓨터 기술에 의해 지배당하는 억압적인 사회의 무법적인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SF의 한 장르입니다. 1980년대부터 각광을 받은 SF 문학의 한 장르로 기계화된 세상과 암울한 분위기의 합성 장르입니다. 사이버펑크 붐은 1990년대 말에 사그러들고 사이버펑크라는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상 21세기의 시작 시점인 2001년 이후라는 실제 미래는 SF 작가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시시했습니다. 예전에는 해커처럼 컴퓨터 네트워크에 빠져든 사람을 멋있게 여겼는데 21세기에 들어선 모두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기에 그냥 페인으로밖에 안 봅니다. 특히나 사이버펑크 디자인의 핵심인 네온사인과 주렁주렁 달린 전선, 두툼하고 여기저기 달린 모니터들이 각기 LED 조명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무선 네트워크, 작고 고화질인 스마트폰 화면으로 바뀌면서 과거에 그려왔던 세상은 다가오고 있지만 그 모습은 사이버펑크와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위키리크스, 구글 글래스, 오큘러스 리프트,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포켓몬고, 알파고, 가상화폐, 해커 집단, VR 등 포함한 각종 SF 영화에서만 볼 법하거나 오히려 SF의 상상력조차 초월한 기술력들이 점점 현실로 나오고 과거의 사이버펑크 작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만인에 대한 정부기관의 감시가 현실이 되고 말았고 초거대 테크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20세기 말에 그렸던 상상이 점점 현실화되어 가자 사이버펑크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는 디스토피아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어두운 배경이 더 잘 어울립니다. 낮보다 밤이 선호됩니다. 낮이라도 흐리거나 마철로의 그림자 등에 가려져서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낮 시간 장면이 필요하면 광화학 스모그, 미세먼지가 잔뜩 낀 석양이나 새벽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도 계층화가 이루어져 네오 서울, 네오 도쿄처럼 부유층이 사는 신도심과 하류층이 사는 낡은 구시가지에 이중적인 도시구조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장으로 치달은 오염과 그로 인해 대두되는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면 방진 마스크나 방독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은 아예 버려져 접근 금지 구역이 됩니다. 간혹 여기에 중요한 시설이나 물건 등이 있어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역에 들어가면 방사능과 오염 사이에서 기술이 만들어낸 끔찍한 혼종과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충분히 기술이 발달한 사회조차도 여전히 전염병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치명적인 전염병의 무방비로 노출된 하위계층과 이들로부터 격리되어 안전하게 살아가는 상류층의 격차라는 소재 또한 주목받습니다. 기술 독재가 벌어지며 인권 따위는 내다버린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국가의 감시, 곳곳에 깔린 CCTV는 물론이고 각종 감시 장비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캐내어 관리합니다. 바이러스 중엔 단순히 보안 프로그램을 파해하거나 상대방을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는 종류부터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기억을 변조, 세뇌시키거나 혹은 신체에서 기계화된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이버 펑크의 미래 시대는 과학 만능주의가 기정사실화된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사상의 특성에 따라 급진주의적인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최종 보스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드 사이언티스트도 타 장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폭주하는 다른 매드 사이언티스트와는 달리 주로 대기업에 소속되어 과학윤리 따위는 집어치우고 높으신 분들과의 커넥션을 이용해 법을 교묘히 피해가며 이익만을 위해 거리낌 없이 막장 실험을 벌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정글 같은 사내 환경에서 살아남아 많은 직원들을 부리는 임원 직급까지 올라온 만큼 사내 정치 능력도 만렙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하급자의 조인트를 까고 데드라인을 빡빡하게 잡아서 매일 크런치를 시키는 악덕 상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극도로 치달은 개인주의의 병폐로 제대로 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고 처참한 배경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개선 의지까지 꺾이며 서로 아무 관계없이 나뉜 남남으로 느낌으로 누군가가 죽어나가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실험체와 그 실험체를 보살피는 사람을 다루는 작품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길목 한가운데에서 쓰러진 실험체를 데려가는 주인공도 클리셰 중 하나입니다. 과거가 바로 미래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전 사이버펑크가 90년대에 나왔고 또 이 당시의 디자인이 지금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다 정작 21세기에는 이러한 디자인이 복고풍, 레트로로 취급되는지라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 온고지시는 옛것에서 배워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옛것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배운 것을 잘 가다듬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다양한 프레임을 적용하여 거기서 새로운 안목을 찾는 것이 온고지신의 또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온고지신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이버펑크 2077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